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비민사법 완전정복을 읽기 위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계약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계약법 총칙 쪽에 계약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시행항변권을 봅니다. 물론 법 조문상으로는 536조의 동시행항변권, 537조와 538조의 위험부담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체계상의 위치와 관련되어서 535조 계약 체계상의 과실책임과 위험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 동시행항변권과 관련해서 536조에서 쌍목액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네가 할 거 할 때까지 나도 못하겠다 이 소리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동시행항변권 없다라는 거죠.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 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이 항을 특히 불안의 항변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자주 비교되는 곳에서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왜냐면은 비교를 하면서 한쪽이 또 좀 구체화되는 것이죠. 어떤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유치권은 물권법 쪽에서 담보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정 근거는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통되고 그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이 있고 다음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상대방 채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할 권능이 있다라는 거. 둘 다 임의 규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동시행항변권은 쌍무 계약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법적 성질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우리가 채권법, 계약법을 하고 있지만 물권의 성질과 관련된 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이고 물권은 누구에게나 효력을 미치는 대세적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동시행항변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채권자, 채무자 간에서만 특정인 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동시행항변권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인데 유치권은 법정 채권 관계로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은 인정된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거절 가능한 급부와 관련해서 동시행항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자기 물건, 인도 거절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치권에서 거절되는 것은 유치권의 대상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그거는 물권법에서 고문한 것인데 그래서 유치권에서 못 주겠다는 것은 타인의 물건입니다. 채권이 변제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담보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유치권 쪽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동시행항변권에는 그런 규정은 없다라는 거. 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동시이행항변권은 급부의 성질에 따라서 가분적으로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불가분성이 지배합니다. 일단 뭐 건물 건축과 관련돼서 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질문 받았던 이야기, 옛날에 학원 강의를 할 때 수강생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그때는 법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료 상담이었는데, 물론 뭐 나는 무료 상담하면서 몇 마디를 뭐 안 해줬지만 그분은 상당하게 큰 이익을 누렸죠. 근데 A라는 분이 건축업자로서 B가 그 100억을 줘서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B 소유의 땅에 B가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노력을 해서, A가 그 건축업자로서 노력이라는 게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 거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뭐 돈을 주고 했으니까 뭐 합의한 대로 B 앞으로 그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되었습니다. 원래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신축자가 원시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약정에 의해서 그 자금을 제공한 자 소유로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그런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런 약정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100억을 뭐 주기로 한 비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100억을 다 준 게 아니고 일부만 줬다는 거죠. 뭐 한 2, 30억. 그래서 A는 거기에 뭐 비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만, A는 그 관리실에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실에 사람을 근무하게 하고, 그리고 키도 관리인이 가지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B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 관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 수업을 들으신 분이 그 건축업자의 부인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놀란 목소리로 전화 와가지고 전화하시게 나도 놀랬죠. 그래서 그 뭐 차분히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런 사항을 말했습니다. 그 뭐 경찰이 이거는 비소유물인데 왜 너가 무단으로 점거해가지고 그 키를 관리하고 주인이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하냐? 너 현행범이다 이러면서 체포해갔대요. 그 내가 어이가 없이, 사람이 이제 그 민법하고 형법하고 약간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100% 그렇진 않은데,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형사적으로 한 뭐 80%까지는 처벌됩니다. 민사법적인 것과 형사법적인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일단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민법상 적법한 거라면은 형사법적으로도 처벌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관리인이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현행범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법을 모르는 거지. 물론 뭐 죄송하지만 경찰분들께서는 뭐 민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체포해간 경찰한테 가서 당신 유치권 아냐고. 건축업자는 그 도급한 사람으로부터 돈 다 받을 때까지 건물 안 줄 수 있는 그 도급 계약이 쌍무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받을 때까지 이거는 목적 물건과 관련돼서 결련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시행항변권이든 유치권이든 둘 다 적법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동시행항변권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되고 유치권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건축업자로부터 뭐 위임을 받아 또는 고용이 되어서 관리하는
관리인의 점유, 뭐 그게 그 점유 보조자로서의 점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적법한 것으로서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소유물에 대한 뭐 주거 침입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경찰분한테 가서 조용히 말씀하시라고 크게 이야기하면 경찰분도 쪽팔리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아시냐고 물어보시라고. 내가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이고 따라서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이거를 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만약에 즉시 석방하지 않는다면은 뭐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라 해줘 살짝. 어쨌든 뭐 크게 다투진 않으시고 유치권 이야기만 하셨던 것 같은데 경찰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겠죠. 유치권이 어떤 건지. 그래서 바로 석방해 줬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내는 이제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유치권도 적법한 점유 권한이 된다. 그 동시행항배권도 적법한 점유 권한이 된다. 따라서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도 현행범이 될 수 없다. 그것만 이야기한 거죠. 법을 알아야 그 이야기를 하지. 지금 이게 100억, 뭐 적어도 70억이 걸려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내가 부모 사익이 없었기 때문에 무료 봉사였지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뭐 화날 것까지는 없고 수강생분이었으니까. 어쨌든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경찰분이 내는 뭐 민법적인 걸 세부적으로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알고 그랬으면은 그 경찰분이 고의범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직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을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유치권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알고도 석방하지 않으면 이제 범죄 행위가 되겠죠. 어쨌든 그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을 몰랐으면은 물론 그 관리인을 갖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두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 100억 때문에 쏘가리 할 뻔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없다, 뭐 석방해달라, 점유 넘겨주겠다, 이거 점유 넘겨주면은 점유 안 넘겨줘도 돈 안 주는 그 사람이 점유를 넘겨받고 난 뒤에 돈 주겠어요. 물론 건축업자는 그 대검, 직업 청구권이 있겠지만 보수 청구권이 있겠지만 그건 채권적인 문제고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급 안 하는 놈이 단순한 채권 가지고 이행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뭐 그때 뭣도 모르고 점유를 넘겨주었더라면 뭐 100억 채권 그런 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그 건물을 뭐 감유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특정물인 경우에는 특정물 채권과 관련돼서 실제 이행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뭐 바로 그 물건 아니어도 다른 동종의 물건을 주면 되니까 바로 그 물건을 성관주의 의무로 관리하지는 않아도 되죠. 나중에 뭐 어차피 주면 되니까. 특정물인 경우에는 딱 지정된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라 했습니다.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법은 사실은 앞에서 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야기 안 하고 뒤에서 할 이야기를 앞으로 당겨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어차피 봐야 될 걸 다 봐야 그게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민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모르는 단어를 그냥 쓰고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민법 교과서에서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는 모르는 법률 용어는 뒤에서 설명하니까 그 설명이 있을 때까지 넘어가서 그 설명까지를 공부하고 다시 볼 때 알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 타인의 물건과 관련돼서 이것도 내놔고 뭐 어쨌든 딱 지정된 그 물건일 거니까 선관적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경매 신청권, 동시 이행 항변권 자체에는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근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소송상의 효력, 뭐 동시행 항변권에 있어서 자기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채권만을 주장해 올 때
그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면은 소송상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 너 채무 이행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 동시에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는 거죠. 다음에 유치권의 경우에도 주장이 있어야 상환급부 판결을 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동시행항변권이 있어도 유치권이 있어도 그 전제가 되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돼 버리면 동시행항변권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동시행항변권 자체나 유치권 자체가 독립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은 이러한 동시행항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물론 뭐 유치권은 그 동시행항변권을 비교하면서 유치권을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유치권은 물권에서 공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시행항변권 성립하기 위해서 대가적 의미는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쌍무계약의 주 채무자 간의 대가적 의미가 인정된다는 거. 예,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거.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러니까 딱 순간적인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 그렇게 국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은 기본적으로 법무사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하러 갈 때 대금이 완납된 것을 보고 등기 신청에 들어갑니다. 등기 신청한 걸 보고 대금을 주고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사를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줘가지고 전문 자격사가 할 경우에는 뭐 사고가 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직원 쓸 생각 없습니다. 이거 간혹 가다가 이제 법무사업계에서 사고가 나는 게 그 등기를 사무장들이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뭐 거래 금액이 크면은 세금만 해도 1, 2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보통은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을 해가지고 법무사가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그 고지서를 첨부해 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가는데 그 사무장이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날라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그래가지고 법무사들이 자살까지 하고 이러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참 그렇죠. 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어쨌든 법무사 이름의 통장에 그 매수인이 돈을 뭐 여치 뭐 세금 여치 사무장 통장 이름으로 여치는 않겠죠. 사무장의 통장으로 넣었을 때 그걸 사무장이 가지고 날아간다고 해서 법무사한테 책임 묻기는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사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통장을 법무사 이름으로 받고 일 처리를 완전히 이제 사무장한테 맡기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보통 뭐 법무사하고 사무장의 관계는 뭐 어떤 뭐 가족 관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간혹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은 혹시 여기 듣고 계시는 분이 중개사 분이시라면은 중개사 분은 책임이 없을까요? 분명히 법무사를 대리하게 했는데 그 사무장인 줄 알고 일을 맡기고 중개사가 뭐 사무장이 어떻게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 사무장이 돈을 가지고 날랐으면은 중개사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딱 알아두십시오. 그거. 뭐 시험을 합격하고 억수로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뭐 물론 뭐 어려우시겠죠. 근데 그게 공부 출발인 거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공부한 겁니다. 극히 일부만 중개사 시험에서는 단어 조문 몇 개 외우고 판례 몇 개 외운 게 민법 실력 아니라 했습니다.
전반적인 구도를 딱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 계약 조항도 자기가 그걸 뭐 확인하고 첨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표준화된 거에 뭐 도장만 딱 받는 그게 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이미 여러 가지 사건을 중개사 분들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그 중개사분들, 그다음에 뭐 행정사분들, 그 법과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당연히 뭐 이수업은 법무사분들도 듣고 계시고 변호사분들도 듣고 계십니다. 판사, 검사분들께서는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매매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등기 사고가 나면은 법무사는 뭐 민사적으로 세금 1억과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사무장은 뭐 1억 가지고 뭐 며칠 살란 건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잡히겠죠. 근데 잡았는데 그 애가 1억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물론 그 애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데 그걸 가져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뭐 금마가 잡히면은 뭐 지도 좀 머리 쓸 줄 안다면은 자기는 안 썼다 뭐 법무사가 썼다 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직원 써가지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는 그 사무장 내보내는 것도 뭐 싫고 뭐 정말 뭐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직접 나갑니다. 일단 뭐 그 정도 하시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모 계약이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서 이행상 결령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면 동시행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이러면은 매매 대금과 부가가치세 전부의 지급과 등기 이전이 동시행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 자기 채무 이행과 상대방 채무 이행을 결전시켜 이행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행항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약정으로 발생시킬 수는 있겠죠. 쌍모계약 이외의 관계에서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쌍모계약인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고 쌍모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법조문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건목주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권 등기 말소와 전세금 반환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근데 비교해야 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단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었다라고 봅시다.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한 이유는 일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놓은 것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담보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선변제 후 말소가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그 저당권 말소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채무가 선변제되고 후 등기 말소하면 됩니다. 법리상
물론 돈 갚는 입장에서는 동시에 말소 시켜달라 하겠지만 법리상으로는 선변제 후 말소입니다. 일단 변제가 되어서 채권이 소멸하면은 말소 등기는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되고 없는 것입니다. 말소 등기가 되지 않은 걸 기화로 해서 저당권자가 그걸 비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하고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변제된 후 저당권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리로 보호를 받는 것이지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여튼 그와 관련되는 판례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판례를 소개를 안 해놨는데 실제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말소시켜야 돈 준다 이따위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소하고 돈 받는 거하고 동시행관계인데 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그거 동시행관계.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지 말아 했습니다. 법리대로 가는 겁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체결되고 재무 불이행 등으로 해제가 되었을 때 각 이행된 거 원상회복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 부담부 정려, 부담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쌍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시행관계가 인정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도 동시행항변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매매 쪽에 가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보면 거기 가서 이해하는 거고 여기서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와 관련해서 동시행관계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 종신정기금 계약과 관련해서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행관계에 있듯이 주임법, 상임법에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상 정상금 지급과 말소 등기 또는 양도담보가 되어 있다면 목적물 인도와 관련된 것들이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인정되는 거. 명문의 앞에 주임법, 상임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임대차에는 차임이 요소이고 보증금이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현실 거래계에서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보증금이 이미 선납되기 때문에 판례가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동시행관계를 인정했다는 거. 계약의 소급적 실효가 해제입니다. 그는 계약에 특유한 것인데 법률행위 전반과 관련해서 무효 취소 법리가 적용되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이미 이행된 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거기에도 동시행관계를 인정한다라는 거. 앞에서는 부가세와 관련된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약정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다른 특약이 없으면 특약이라는 게 저당권 있는 채로 가압류된 채로 매매한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인데 그런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말소 가압류 해제 시켜서 완벽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 지상물 매수청권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하면은 그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매 관계가 되니까 동시행관계. 변제와 영수증 교부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영수증은 받아야 되겠다. 영수증 내놔라.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써준 차용증 내놔라.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채무 변제와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 교부한 음수표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중 변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행관계를 인정한다는 거. 다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행항변권이 없다라는 거. 그러나 선이행 의무자의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에 도달한다면 그때는 동시행항변권 인정된다라는 거. 구체적인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불안의 항변권 이야기했죠.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이 없는데 선이행 의무자가 먼저 이행해 버렸을 때 후이행 의무자가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불안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뭐 일종의 동시행항변권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개념을 좀 세부적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현저한 곤란한 현저한 사유, 신용불량 상태, 재산 상태 악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불안의 항변권도 결국에는 동시행항변권이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은 적법하게 이행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물론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 불안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내한테 이행해라 했을 때 네 거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하겠다. 그게 동시행항변권이죠. 상대방이 이행했는데 너는 이행 안 하면은 그건 동시행항변권 문제가 아니고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으로 갚버리는 거죠. 가분적이라면 가분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나 불가분인 경우에는 나눌 수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전부 다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불이행한 부분이 근소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의치상 동시행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단신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견해 대립이 있는데 결연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상대방의 단순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상대방은 수령지체와 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기 이행 제공을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판례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동시행항변권의 효력 판례만 한번 보시죠.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여도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환급부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또한 이행지 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는 반드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원용 주장 동시행항변권자가